자, 안녕하세요. 자, 저희 오늘 11회차 부채입니다. 부채. 오늘 부채 다 마무리하고 자본까지 들어갈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10장의 부채 회계인데 우리 부채는 시험 문제가 대략 두 문제 출제가 돼요. 두 문제. 여기 사채에서 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하고 충당부채 쪽에서 하나. 그래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많이 나오면 세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두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문제가 출제된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부채 개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부채가 뭐냐 이거죠. 부채에 대한 정의 377쪽이네. 그죠? 부채 개념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채는 뭡니까? 부채는 우리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갚아야 할 의무죠. 갚는 거예요. 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부채는 갚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대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프린트 다 가지고 계시죠? 프린트를 보셔야 돼요. 네. 자, 부채는 갚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야 한다. 알았습니까? 알았죠? 다른 대안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안 갚고 그냥 내가 그걸로 하겠지. 야, 나 돈 없으니까 너네 집에 가서 내가 일해줄게. 한 달 일해줄 테니까 그걸로 까버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럼 갚는 사람 입장에서 가도 노동하고 월급 받고 좋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채는 갚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야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특정 실체가 다른 실체에게 우리 뭘 이전하는 거야? 자산을 이전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전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 서비스죠. 용역을 제공해야 돼. 그런 현재 의무다. 무슨 의무라고요? 현재 의무에 속하고 경제적 효익, 경제적 효익은 자산이에요. 경제적 효익, 자산이 미래에 뭐 되는 거다? 희생되는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채로 인해서 자산이 미래에 희생되는 거예요. 원래 자산은 돈을 버는데 이용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희생시켜야 되죠? 근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도 희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는 안 좋은 거예요. 자산을 희생시키니까.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 부채는요. 기업의 미래 어떤 행위와 관련이 있으면 안 돼요. 기업의 미래 행위와는 독립적으로 발생이 돼야 됩니다. 기업의 미래 행위와는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100원이 생겼다는 거죠. 의무는 갚아야 될 의무잖아요. 그런데 이 의무 100원이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라 6개월 뒤에 몇 개월 뒤? 6개월 뒤에 어떤 경제적 실세, 그 현상에 따라서 어떤 사건에 따라서 이 의무가 될 수도 있고 의무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거 의무라고 볼 수 없죠. 6개월 뒤에 가봐야 이게 의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발생한 사건과 6개월 뒤에 발생할 사건은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관련이 있죠? 얘로 인해서 얘가 결과가 발표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의무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의무는 언제 가봐야 알아? 6개월 뒤에 가봐야 의무가 될지 안 될지 알잖아요. 그죠? 이때 이런 의무를 무슨 의무라고 하느냐? 이런 의무를 잠재적 의무라 그래요. 무슨 의무라고 한다고요? 잠재적 의무. 현재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이거는 부채로 인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발생한 사건은 미래의 어떤 사건과도 연관성이 있으면 안 된다. 독립적으로 발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의무는, 여기 있는 현재 의무는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를 포함합니다. 자, 여기서 법적 의무라고 하는 건 뭐냐? 법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서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채는 다 대부분 전부 다 법적 의무예요. 안 갚으면 다 법에서 제재를 합니다. 내가 우리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렸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되는 거. 이거 안 갚으면 어떻게 돼? 법에서 사기로 고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에 심판대 서야 되겠지? 예, 그런 건 다 법적 의무라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의제 의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제 의무는 의무로 간주하는 건데 법적인 의무는 아닌데 의무로 간주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이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기대를,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의무. 그런 기대를 갖게 되면 나는 거기에 부응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것도 하나의 의무로 본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게 사회 통용삼의 의무야. 사회 통용상의 의무. 기업의 책무는 돈을 버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책무는 사회적 공헌을 하는 데도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A라는 지역에 수해가 발생해서 물난리가 났다 이 소리야. 물난리가 나니까 집이 다 잠겼잖아. 근데 그 안에 있는 전자제품이 다 물속에 잠겨버려서 못 쓰게 돼버렸잖아. 그럼 버려야 되잖아 이거.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뉴스를 통해서 알고, 그 제품을 만들었던 회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자기네 제품에 한해서는 무상 수리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은 돈이 들어가 안 들어가? 돈 들어가지. 무상 수리 안 하면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품비 돈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돈 하나도 안 받고 무상으로 다 자기 제품을 고쳐줬다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 일을 그 기업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받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의무. 그런 의무가 의제 의무다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옆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그럼 그 옆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더니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기대를 갖고 있어? 야, 작년에 쟤네들 와서 다 공짜로 고쳐줬다니까 우리도 아마 공짜로 고쳐줄 거야 라고 정당하게 그런 기대를 가질까 안 가질까?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죠. 그렇다면 그 기업들은 그 지역에 가서도 무상 수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런 것을 의제 의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도 포함하는 겁니다. 알았죠? 의제 의무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지급 시기와 채권자는 현 시점에서 확정될 필요는 없다. 지급 시기는 갚는 날짜잖아. 상환일자. 채권자는 돈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급 시기와 채권자가 현 시점에서 지금 확정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확정돼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일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채는 다 지급 시기가 언젠지, 채권자가 누군지 다 알아 몰라? 다 알아요. 근데 굳이 확정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는 추정에 의해서 부채를 계산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추정부채야. 무슨 부채라고요? 추정부채. 그래서 이런 부채를 추정부채예요. 그러니까 확정부채뿐만 아니라 추정부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출시기나 채권자가 현 시점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야. 확정될 필요는 없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채 인식 요건이에요. 부채는 언제 장부에 인식할 거냐 이거죠.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 첫째는 일단 부채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가 기업에 있어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기업의 의무가 있다. 기업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요 의무는 어떻게 해야 돼?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죠. 그 의무는 꼭 자산을 이전해야 되는 의무여야 한다는 거야. 알았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의무는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거다. 경제적 자원은 뭐예요?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의무는 무슨 의무다? 현재 의무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다. 여기서 현재 의무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알았습니까? 됐나요? 그럼 부채에 대한 채권자는 누가 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채의 채권자는 누가 될까? 우리 기업 이외의 제3자는 다 되는 거야. 알았죠? 우리 기업의 채권자는 누가 될 수 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다 채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종업원도 우리 기업의 채권자가 될 수 있고, 종업원 채권자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기업이 어려워서 월급을 못 주고 있어. 뭘 못 줬다고? 월급을 못 줬다고. 그러면 종업원은 기업에게 월급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채권자잖아. 주주도 채권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나 개인적인 나에 대한 채권자, 우리 집사람, 예? 우리 아내는 나에 대해 채권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요. 알았죠? 우리는 동관계는 확실하게 합니다. 네. 확실하게 해야죠. 그래야 안 싸워요. 네? 알았죠? 자기 자녀는 나에 대해서 채권자야? 채권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부채는 어떻게 분류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부채 분류. 특정을 먼저 할게요. 부채 측정. 부채는 어떤 금액으로 측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원칙은 만기 지급액입니다. 원칙이 뭐라고요? 만기에 지급할 금액을 부채의 금액으로 측정하는 거야. 에? 만기 지급액.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우리 친구한테 내가 한 달 뒤에 줄게. 그리고 100만 원을 빌렸다고. 됐습니까? 그럼 차입금은 얼마로 측정해야 돼? 100만 원 빌렸으니까 100만 원 측정하면 되지. 내가 만기 한 달 뒤에 얼마 갚아야 돼? 100만 원 갚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만기 지급액이 부채의 금액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만기 지급액을 부채의 금액으로 한다. 이때 만기 지급액은 명목가치라 그래. 명목가치를 부채의 금액으로 한다. 됐죠? 근데 예외적으로 장기성 채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장기성 채무. 장기성 채무는 만기 지급액을 부채의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장기성 채무. 자, 지금 3년 뒤에 내가 1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100원은 3년 뒤에 100원이지 현재 금액은 얼마냐 이 소리죠. 그러면 이 100원 안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100원을 부채의 금액으로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장기성 채권은 할부금 총액에서 기간이자 3년 동안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부채의 금액으로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만기 지급액이 부채의 가격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알았죠? 원칙은 만기 지급액을 부채의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만기가 기일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자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채의 금액으로 해야 된다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장기성 채무는 현재의 가치로 평가한다. 현재 가치. 자, 3년 뒤에 내가 100원을 갚기로 했다. 그러면 3년 뒤에 만기 지급액은 얼마야? 100원. 그럼 지금 100원이라고 장부에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야. 3년 동안의 이자가 10원이다. 그럼 얼마? 90원. 요 90원이 부채의 금액이 된다는 거죠. 알았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장기성 채무는 현재 가치를 부채의 금액으로 하는데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할부금 총액에서 기간 이자를 빼는 거죠. 그걸 현재 가치라고 해요. 이 금액을 부채의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 조심해야 돼.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것.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어떤 거냐 이거 보세요. 잠깐 여기 쳐다봐요. 3년 뒤에 100원이 3년 뒤에 이 100원이 현재 가치로 따져도 얼마냐? 100원이라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을까?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3년 뒤에 미래 가치 100원이 지금도 100원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전혀 안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3년 뒤 미래 가격이 현재 가치랑 똑같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 봐봐요. 자, 내가 전세를 얻으려고 건물주를 만났잖아요. 이거 건물 임대합니까? 한대요. 기간은 3년, 보증금 1억. 그래 보증금 1억을 냈다고요. 3년 동안 살기로 하고 계약서 썼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3년이 됐어요. 나 이사 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낸 보증금 받아가야지. 보증금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 줘? 왜 1억을 줘? 3년 동안 이자 받아야지. 이자 안 받아?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은행에다 넣으면 은행 이자 주는데 못 받죠? 그럼요. 그냥 1억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억은 현재 가치예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런 거는 현재 가치로 평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금액으로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보증금이에요. 알았습니까? 보증금에는 전부 다 이자가 안 들어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 하자 보증금, 영업 보증금, 빨리빨리 해. 전신 전화 가입 보증금,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이런 보증금 안에는 이자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현재 가치 평가 안 한다. 그냥 3년 뒤에 100원을 지금도 100원이라고 평가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됐나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증금이에요. 예.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자, 여러분들 이연 법인세, 원래 법인세는 이번 연도에 내야 되는 법인세잖아. 근데 앞에 이연이라는 말이 붙으면 당기에 내야 될 법인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인세가 2연 다음으로 연기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연 법인세는 당기에 부담할 법인세가 아니라 차기 또는 차차기 아니면 또 차차차기. 알았습니까? 미래에 가서 부담할 법인세예요. 그러면 그 법인세 안에는 이자가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어. 세금에는 절대로 이자 붙이지 않아. 세금에 이자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는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3년 뒤에 1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럼 지금도 100만 원이고 3년 뒤에도 100만 원인 거야. 이자가 안 들어있다고. 알겠습니까? 됐죠? 자, 하나만 더 하면 여러분들 세 번째. 자, 선급금 선수금이 있죠? 우리 선급금 선수금 뭐예요? 상품을 사고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미리 주고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 계약금 안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장기 선급금 선수금. 알겠습니까? 물론 계약에 의해서 이자가 포함될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서로 계약자 간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급금에는 이자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러니까 선급금도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았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는 거야. 부채의 금액은 여기 쳐다보세요. 부채의 금액은 재무 상태표 상에 자산, 부채, 자본 들어가잖아요. 이때 이 부채의 금액은 얼마로 쓸 거냐라고 하는 거야. 원칙.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을 부채의 금액으로 한다. 당연한 거 아니고? 그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만데 그게 뭔데? 만기 지급액. 그래서 만기 지급액을 여기다 쓰는 게 맞는 거야. 알았죠? 근데 그 만기 지급액이 언제 갚을 건데? 3년 뒤에. 그러면 그때는 만기 지급액을 여기다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 3년 안에는 이자가 들어있죠. 3년 기간 안에는. 그래서 이자를 뺀 나머지 현재 가치를 여기다 써야 된다 이 소리야. 알았어요? 다만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 대표적인 게 누구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다. 알았습니까?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의 분류. 부채는 어떻게 분류할 거냐? 부채는 자산과 동일하게 분류를 합니다.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정상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부채는 12개월 기준 또는 정상 영업주기 기준. 이게 중요한 거야. 정상 영업주기 기준. 12개월 기준은 다 알아. 자, 여기 봐봐요. 부채는 결제하는 거예요? 실현시키는 거예요? 부채는 뭘 실현시켜? 부채는 갚는 거지. 갚는 거니까 결제해야지. 자산은 실현시키는 거야. 근데 부채는 실현시키는 게 아니야. 무슨 지가 부채인데 뭘 실현을 시켜? 지가 갚아야지. 그지? 그러니까 결제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유동. 12개월을 초과하고 있다. 비유동.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근데 12개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부채도 있어요. 그거는 정상 영업주기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유동이에요. 알았어요? 설령 정상 영업주기가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그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거야. 알았어요?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한 말이야. 자,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는 유동으로 분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비유동으로 분류합니다. 그럼 다음의 경우 네 가지가 있어요. 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첫째,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하기로 예상한다.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 이 정상 영업주기가 여기 봐야 돼요. 정상 영업주기가 12개월 이내든 12개월을 초과하던 관련이 없다. 그냥 그거는 유동이다. 알았습니까? 됐나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여. 단기라는 게 짧을 단자잖아. 일반적으로 단기는 12개월 이내가 단기예요. 알았죠? 12개월을 초과하면 장기라는 말을 씁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좀 쳐다보세요. 3월 1일 날 장기 차입이 일어났어요. 장기 차입. 돈 빌렸어요. 차입했으니까. 근데 장기 몇 개월로 갚기로 하고 18개월로. 몇 개월? 18개월 있다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그럼 이거 12개월을 초과하잖아. 그게 장기지. 그럼 이 경우는 뭐야? 비유동 부채가 돼. 무슨 부채라고요? 비유동 부채가 된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날짜가 지나서 이게 12월 31일 결산이 됐다고. 얘가 보고일이야. 보고일. 됐어요? 자, 몇 개월 지났습니까? 3월 1일부터 여기까지 지금 몇 개월 지났어 지금? 우겨요. 틀린 사람들이. 10개월 지났죠? 이런 거는요. 항상 손가락으로 해요. 손가락으로. 머리를 절대 믿으면 안 돼. 내 머리를 어떻게 믿냐? 손가락으로? 에? 3월이니까 3, 4, 5, 6, 7, 8, 9, 10, 11, 12. 10개월 지났잖아. 그럼 18개월에서 10개월 지났으니까 몇 개월 남았어 이제? 8개월 남았지. 그러니까 보고 기간이 지나면서 8개월 남았으니까 12개월 이내에 결제할 거로 예상하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유동이 된다는 거야. 생겨난 거는 비유동으로 생겼지만, 발생은 비유동으로 발생했지만 기간이 지나면서 뭐 된 거야? 유동된 거지. 알았습니까? 이런 부채를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 장기 부채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써요. 유동성.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야 비유동부채야? 유동부채란 말이에요. 생긴 게 비유동처럼 생겼지만 유동이야. 알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비유동부채는 언젠가는 유동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여기 봐봐요. 내가 10년 장기 차입을 했다고. 몇 년? 그러면 그거는 비유동이지 뭐 10년인데. 그죠?
근데 기간이 언젠가는 지나고 언젠가는 지나서 12개월 이내에 도래해야 하네.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그건 이제 유동부채가 돼버리는 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좀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자,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않다. 야,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부채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채권자한테 있나요? 채무자한테 있나요? 채권자한테 있는 거죠. 우리는 채무자잖아, 부채니까.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죠?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비유동이 되는 거야. 생각해봐. 채무자가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갖고 연기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자, 이 얘기야. 지금 몇 개월 남았어? 8개월 남았잖아. 8개월 남았으니까 어떻게 에이, 나 연기할 거야 24개월로. 그럼 연기돼 버리면 유동이 아니잖아. 비유동이 돼 버리잖아 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습니까? 그런 권리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유동부채의 개념은 정상적인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되는 부채는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해도 유동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이거든. 이 외상매입금이야? 외상매입금은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하면 돼. 이해갔어요? 예. 그리고 영업 관련,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비용. 뭐 예를 들면 종업원의 급여. 영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이 종업원의 급여가 미지급됐다. 근데 이거 12개월을 초과한다. 그래도 유동이 된다는 거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지급 비용 등은 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를 하지만 우리 부채 성격에 따라 부채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부채를 우리는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로 분류를 합니다. 금융과 비금융. 이거 지난번에 다 배웠어요. 금융부채는 현금이나 금융상품으로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 부채. 그러니까 뭘로 갚아야 돼? 금융부채는 돈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고. 알았죠? 비금융부채는 돈이 아닌 이외의 것으로 갚아야 된다 이 소리야. 그게 비금융부채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자, 우선 금융부채는 현금이나 금융상품으로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 부채를 말하고, 비금융부채는 현금을 갚는 게 아니라 재화나 용역. 재화는 물건이야. 알았어요? 재화나 용역. 용역은 서비스고. 이해갔죠? 재화나 용역으로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 부채는 비금융부채. 그래서 우리 금융 비금융이 나오면 누구를 외워? 비금융을 외우죠?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는 비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의 경우에는 비금융상품이다. 몇 가지가 있죠? 4가지. 누구죠? 선세충실.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선. 자, 여기 봐. 선급금, 선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전부 다 선자 들어가죠? 예? 이거는 비금융이야. 두 번째, 세. 세는 세금이야, 세금. 뭐 세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법인세,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또 부가가치세. 세금 많죠? 그런 세금들은 이거는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금융부채가 됩니다. 세, 그 다음에 선세,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아까 얘기했던 의제 의무를 말하는 거야. 알았죠? 의제 의무 충당부채야. 이게 추정부채를 얘기하는 거야. 추정부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물자산. 실물자산, 실물이 있는 거죠. 실물자산은 실물이 존재하는 거야. 눈으로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야? 재고자산, 상품. 유형자산, 상품.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근데 여기 잠깐만 봐. 이 무형자산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지. 그잖아요.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잖아요.
그래도 무형 자산은 실물 자산에 속하는 거예요. 실물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비금융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선세, 충실. 자, 따라합니다. 세금은 충실히 납부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리미리 내자. 미리미리 내자. 선급 선수 미리 주고 미리 받자. 알았어요? 선세, 충실. 이게 비금융이에요. 선세, 충실을 제한 나머지는 금융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이렇게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도 구분을 하지만 또 확정부채와 추정부채로도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서 확정부채라고 하는 건 뭐냐? 확정부채는 확정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확정됐다는 거죠. 뭐가 확정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확정됐다는 얘기는요. 지출 시기. 여기다 쓰세요. 지출 시기. 그다음에 채권자. 그다음에 금액. 요 3가지가 확정이 되어 있다. 확정부채. 알았죠? 그걸 확정부채라고 해요. 그럼 추정부채는 뭐야? 추정부채는 지출 시기나 채권자나 금액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 미확정됐다. 그게 미확정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추정을 해야지. 이해가세요? 그걸 추정부채라고 한다고. 그래서 확정부채는 첫째, 확정부채는 이거는 재무제표의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확정부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다 확정부채야, 거의 다. 외상매입금, 지급엄,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사채 이거 다 부채잖아. 그런 부채는 전부 다 무슨 부채야? 확정부채. 그래서 이거는 재무제표의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의 부채로 인식한다. 됐나요? 예, 그리고 추정부채가 있어요. 무슨 부채가 있다고요? 추정부채가 있어. 이 추정부채는 뭐가 추정을 한다는 거야? 지출 시기, 채권자, 금액 요 3가지를 추정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추정부채는 다시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충당부채. 충당부채. 됐어요? 예, 그리고 우발부채.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로 나눠지는 거야. 여기서 충당부채라고 하는 것은 부채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거야. 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해. 자, 여기 봐요. 기업의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것이고, 됐어요? 사건은 과거 사건이고 현재 의무로 존재하는 거야. 발생 가능성도 높고. 그게 충당부채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충당부채는 부채 인식 요건을 뭐한다? 충족한다. 그래서 얘는 재무제표의 부채로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부채로 인식하는 건 누구누구야? 확정부채와 충당부채는 재무제표의 부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발부채 있잖아. 우발부채. 이 우발부채는 말 그대로 우발이야. 부채가 될 수도 있고 부채가 안 될 수도 있어.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부채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충족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거죠. 그런 의무를 우리는 잠재적 의무라 그래요. 무슨 의무라고 한다고요? 잠재적 의무. 아까 얘기했어 안 했어? 아까 잠재적 의무 얘기했어 안 했어요? 자, 여기 봐봐요. 지금 발생한 사건이 의무가 100원이야. 그럼 이거 100원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근데 갚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갚는 게 아니야. 다음 6개월 뒤에 A라는 사건이 발생돼 봐야 돼. 요 사건에 따라서 이 100원이 의무가 될 수도 있고 의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이 의무는 현재 의무가 아니라 무슨 의무다? 잠재적 의무다. 알았어요? 그러면 잠재적 의무는 부채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주석으로 표시를 해야 돼. 뭐로 표시한다고요? 주석. 그럼 여러분들 주석이 뭘까요? 주석. 주석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보충 설명문이다. 부연 설명이에요. 알았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 우발부채는요. 우발부채는 우리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 이용자들, 우리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가 우발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왜 대답을 안 해? 알려줘야 되는 거야. 안 알려주면 정보 이용자들이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
까딱 잘못하면 손해를 보죠. 그게 손해 보지 않게끔 미리미리 알려줘야 돼. 이 주석은 그게 우발부채는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돼. 알았어요? 손해 보지 않게끔. 알았습니까? 네, 우발부채 여기까지. 자,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우리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표를 한번 볼 거예요. 이것도 표가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보세요. 자, 여기는 발생 가능성이고 이쪽은 금액의 신뢰성이야. 첫째, 발생 가능성이 높다. 발생 가능성이 뭐라고요? 높다. 그리고 금액도 신뢰성이 있다. 그럼 요거는 부채가 되는 거야. 발생 가능성이 있고 금액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럼 이건 부채야. 이런 부채를 우리는 충당부채라고 그래. 알았죠? 근데 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다. 그럼 이거는 우발부채가 되는 거지. 우발부채. 주석을 알려줘야 돼요. 됐어요? 두 번째,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시 뭐라고요? 높지 않다야. 그러면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안 낼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금액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우발부채야. 금액은 모른다. 그래도 우발부채를 알려줘야 돼. 알았어요? 우발부채는 가급적이면 다 알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세 번째,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아니, 세 번째는 희박하다. 발생 가능성이 뭐라고? 희박하다. 희박하다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러면 이때는 금액을 알던가 모르던가 이거는 주석으로 알려줘도 되고 안 알려줘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의무적 사항이야. 임의적 사항. 의무적이 아니라 임의적. 알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강제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알려줘도 되고 안 알려도 돼. 임의적. 임의적 사항이라고. 알았습니까?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는 강제적이고. 자, 그리고 우발 부채의 반대가 뭐야? 우발 부채의 반대는 우발 자산이에요. 우발 부채의 반대는 뭐라고요? 자, 우발 자산은 뭔데요? 우발 자산은 지금은 자산이 아니지만 미래에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자산이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자산이죠. 그럼 이런 우발 자산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에?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주면 안 돼. 이거는 알려주면 이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기해버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알려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발 부채는 까딱 잘못하면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알려줘야 되지만 우발 자산은 안 알려주는 거야. 이거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 개미떼들이 몰려드는 거야. 아, 얘네 괜찮아. 뭐 앞으로 뭐가 있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투기가 되잖아. 그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안 되면 다 날아가는 거야, 돈들이. 그러니까 이런 건 안 알려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안 한다?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우발 자산이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도 안 알려줘. 자산이 아니야. 그때는 주석으로 알려주는 거야.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때만 주석으로 알려주는 거야. 알았습니까? 됐나요? 그럼 얘는 언제 자산이 되는 거야? 자산이 되려면 확실하거나 또는 확정이 되거나 우발 자산이 확실시 되거나 또는 확정됐을 때 자산과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확실하거나 확정되면 그때 뭐하고 뭘 인식한다? 자산을 인식하면서 그 금액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거야. 알았어요? 이게 우리 시험에 이번에 나와서 24회 때 우발 부채에 대한 우발 충당 부채에 대한 인식 요건이 아닌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우발 자산이라고. 알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충당 부채에 대한 주요 이론. 이거는 제가 설명할 것은 아니고요.
요거까지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책 보고 하려면 또 힘들고 하니까 제가 팁으로 하나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 알았어요? 이거 여러 번 읽으세요. 설명을 뭐 대부분 다 한 거긴 한데 그냥 읽어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서 자, 보증 의무 여기 잠깐 쳐다봅니다. 보증 의무예요. 자, 쳐다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증이 뭔지 알죠? 보증. 우리 기업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에 대한 보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품 보증 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적으로 하죠. 보증 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 정도는 거의 해요. 그렇습니까?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 의무는. 이 보증 의무는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제품을 사면 무조건 1년은 보증을 받는다.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공짜로 수리를 받는다. 이해갔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고객이 그 보증에 대한 선택의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보증에 대한 선택의 권리. 선택의 권리란 내가 그 보증을 받을 거다, 아니다, 안 받을 거다,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선택의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게 어딨냐? 선택의 권리가 말이 안 되지. 무조건 사면 무조건 다 받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고객이 그 상품을 사면서 나 이거 상품 사면 1년 동안은 보증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확신을 해야 하네. 확신을 갖죠? 그렇습니까? 그럼 확신을 가지면 기업은 고객에게 그 보증에 대한 확신을 해줘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보증은 기업이 고객한테 갚아야 될 상환 의무야. 의무라고. 이게 부채란 말이에요. 이건 부채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거를 확신유형의 보증 그래. 뭐라 한다고요? 확신유형의 보증. 그래서 확신유형의 보증은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 그러면 약속한 보증은 기업이 이행해야 될 의무다. 고객이 선택 안 한다. 그냥 팔면서 그런 보증을 했다면 그거는 기업이 고객한테 이행해야 될 의무가 되는 거야. 이런 의무를 충당부채라래. 무슨 부채라 그런다고요? 이게 충당부채예요. 부채로 인식하는 거야 이거. 알았습니까? 됐나요? 자, 그런데 이런 보증이 있어요. 여기 잠깐 봐요. 자,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야. 컴퓨터 한 대에 10,000원이야. 설명을 좀 들어봐. 컴퓨터 한 대 얼마라고요? 10,000원. 고객이 왔어요. 컴퓨터 한 대만 살라 그러는데요. 가격이 얼마예요? 10,000원인데요. 네. 근데요, 혹시 이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 여기 약정서가 다 있잖아요. 우리 1년간 문제가 생기면 무상수리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세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런 보증은 그 고객은 내가 보증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하더라도 그런 선택을 안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그 사람한테 1년간 보증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는 거야. 갚아야 될 의무라고.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해요? 1년이 지나서 2년째부터는 계속해서 보증을 받으시려면 다시 뭐라고? 계속해서 보증을 받으시려면 1년에 1,000원을 내야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럼 그 뒤에 있는 보증은 고객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건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보증은 고객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 거야. 알았어요? 어떻게? 그럼 나도 1년간 더 해주세요. 1,000원 내면 되지. 안 하는 필요 없어요. 1년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안 사겠지. 1,000원 안 내지. 이해갔습니까? 그럼 이러한 보증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이거를 용역 유형의 보증이라고 해. 뭐라 그런다고요? 용역 유형의 보증이라고 해. 알았습니까? 그럼 이 용역 유형의 보증은 기업이 고객한테 보증을 팔아쳐먹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증은 기업이 팔아먹은 거니까 이거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야. 수익이야? 알았어요? 이런 보증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용역 유형의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용역 유형의 보증은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그 보증은 재화와는 구별되는 용역으로,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서비스는 서로 구별되죠. 구별되는 영역으로 기업이 수행해야 될 의무다. 이거는 상환 의무가 아니라 수행해야 될 의무란 말이야. 고객한테 수행해야 될 의무야. 그래서 이거는 거래 가격의 일부로 배분한다. 그래서 이걸 뭐로 인식한다? 이거는 수익으로 인식한다. 위에 거는 부채로 인식하지만 아래 거는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보증 의무는 두 가지예요. 확신 유형의 보증과 용역 유형의 보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예. 그러면 자, 충당부채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쉬겠습니다. 자, 충당부채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게 충당부채만. 자, 충당부채라고 하는 것은 추정부채입니다. 추정. 확정부채가 아니에요. 그게 채권자나 지출식이나 금액이 확정돼 있지 않은 거, 미확정된 거에서 추정해야 돼. 그게 추정하는데 어떻게 추정해야 돼? 항상 최선의 추정치로 해야 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 알았죠? 최선의 추정치다. 그리고 이 충당부채는 비금융부채이고 비유동부채야. 비금융, 비유동부채에 해당한다. 비금융이고 비유동이야. 목적은 뭐냐? 목적은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는 목적이야. 수익이 발생한 기간에 그로 인한 비용을 대응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에요. 수익과 비용의 대응 목적이다.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목적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 목적이다. 자, 그러면 충당부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배울 거는 이겁니다. 제품 보증 충당부채고 이 경품 충당부채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할 거고요. 복구 충당부채는 지난 유형 자산에서 복구 원가 할 때 요거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복구 충당부채는. 그래서 오늘은 요거만 정리를 할 겁니다. 아셨죠? 예. 제품 보증 충당부채가 뭐냐? 다음 시간에 요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